네, 30번 보겠습니다. 자, 계약금 일부만 지급될 경우에 수령자가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래는 안 돼요.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상태에서는 아직 계약금 계약이 완전히 성립된 게 아니기 때문에 원래는 이런 상태에서는 계약금 해제가 아예 안 됩니다. 아예 안 되는데 뭐 상황이 어찌저찌 맞춰져 가지고 뭐 합의가 된다든가 뭐 등등 해 가지고 해제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거는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오해예요. 그래서 이게 그 중개사 업무랑도 관련이 있고요. 실무적인 부분이랑 관련이 좀 커가지고 출제 가능성은 제법 있어 보이는데 일단 판례 문구 그대로만 봅니다. 자, 약정 계약금 기준으로 배액 상환을 하든 뭐 포기를 하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실제 교부된 돈 기준이 아니라. 자, 칠판을 좀 잠깐 봅니다. 복잡한 내용은 아니니까 그냥 그대로 문구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자, 갑이 을한테 부동산을 판다 생각했을 때 네, 매매 계약을 3억에 체결한다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계약금을 또 지급을 할 텐데 계약금 약정을 하기로는 3억이면 보통 3천만 원 약정을 하죠. 이렇게 3천만 원 약정을 했어요. 계약금은 3천만 원으로 하기로 한다. 이렇게 약정을 했어요. 약정을 했는데 3천만 원 중에서 일단 100만 원만 먼저 지급을 했어. 100만 원은 지급이 됐고 2,900만 원은 아직 지급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이런 현상이 실무에 가면 제법 많이 있어요. 이걸 이제 그 실무에서 중개업자들이 부를 때는 가계약금이라는 말로 많이 쓰는데 자, 3억짜리 매매 계약하면서 계약금 100만 원 거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그러나 딴 데 팔릴지 모르니까 빨리 물건 잡아놓는다는 생각으로 일단 100만 원이라도 꽂아 두시면 딴 데 팔질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계약금이라는 그 있지도 않은 용어를 만들어가지고 100만 원만 이렇게 일단 지급받아 놓는 이런 경우가 생겨나요. 생겨나는데 그리고 이제 며칠 뒤에 정식으로 계약서 작성하면서 계약금 2,900만 원을 마저 지급하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계약금 해제라고 하는 게 통상적으로 매도인이 계약금 해제를 하는 거라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집값이 3억에서 4억, 5억으로 오를 것 같으니까 딴 데 팔으려고 지금 계약금 해제를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상태에서 매도인이 을한테 가고 계약금 해제, 즉 계약금 해제라는 건 을이 채무 불이행을 하기 때문에 해제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해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금 약정만 하고 실제로 전액 지불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게 요물계약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계약금 해제라는 게 원래 애초에 안 된다는 게 종전에 있던 판례들인데 근데 해제는 서로 간에 허용하는 걸로 뭐 갑이 안 판다고 하고 이미 딴 데 등기를 줘버렸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을과의 계약은 파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해가지고 계약금 해제를 한다고 손 치더라도 여기에 6천만 원 제공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200만 원 제공이면 되는 겁니까? 6천만 원 제공이 맞는 거지 200만 원 제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실무적으로 중개업자들이 이걸 좀 악용하기도 하고 했었던 건데 가계약금 100만 원만 걸어놓으라고 했다가 4억, 5억에 사겠다는 사람 나타나면은 가계약금 받았던 거 100만 원에 한 2배만 물어주면서 딴 데다가 팔아버리는 이런 행동들을 중개업자들이 많이 알선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매도인도 그런 짓을 하려는 움직임을 많이 보여왔어요. 그리고 유야무야 그런 짓들이 많이 벌어졌었고 그리고 저도 이것 때문에 1년에 한두 번씩 이런 상담 받아요. 계약금 100만 원만 걸어놓은 상태에서 계약을 매도인이 파기하겠다고 한다. 그러면은 200만 원 물어줘야 되는 거냐, 6천만 원 물어줘야 되는 거냐, 뭐 이런 상담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근데 뭐 종전에는 매도인이 200만 원만 제공을 하면서 계약을 파기를 해도 매수인 입장에서는 사실 뭐 2, 3일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은 꽁돈 100만 원 생기는 거니까 특별히 이의제기 잘 안 했었고 소송하려고 그러면 또 변호사 비용 3, 400만 원씩 들고 하니까 그냥 뭐 울며 겨자 먹기로 200만 원 받고 그냥 없던 일로 덮어버리고 실제로 이렇게 많이 됐었습니다. 많이 됐었는데 이렇게는 못 참겠다고 대법원에 간 사람이 있는 거예요. 6천만 원 주면서라면 몰라도 200만 원 주고 나보고 포기하라고 그러면 난 포기 못하겠다. 이런 사람이 나온 거예요. 아마도 집값이 겁나 오르나 보죠, 지금 이 동네가. 그죠? 뭐 세종시라든가 제주도라든가 좀 개발지역이라 가지고 3억 주고 사기만 하면 5억, 7억이 될 판인데 돈 200만 원 주면서 꺼지라고 하니까 6천만 원도 아니고 200만 원 가지고 장난하냐 이런 사람이 지금 대법원을 간 거예요. 근데 판사가 보기에
매도인이 좀 꼼수를 피우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일단 100만 원 받아뒀다가 상황 좋아지니까 200만 원 주고 끝내려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해제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6천만 원이 기준이다. 3천만 원이 기준인 거죠. 약정 금액이 기준인 거고 실제로 100만 원만 지급되어 있었다 해서 200만 원 주고 끝낼 일은 아니다. 왜? 이런 걸 만약에 200만 원만 줘도 해제가 된다고 해버리면 그러면 전부 다 일단 뭐 적당히 한 10만 원, 20만 원 받아두고 간보겠지 사람. 안 된다고 이거.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했으면 서로 간에 지켜줘야 되는데 사실상 마구잡이로 어기는 걸 허용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금 해제가 설령 허용된다 하더라도 약정된 금액 기준으로 6천만 원은 이런 식으로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지금 결국은 이제 을이 이기는 구도죠. 대법원 가서 2,900만 원을 더 받아내는 2,900만 원 아니죠? 5,800만 원을 더 받아내는 뭐 이런 그죠? 200만 원은 이미 받았을 테고 그리고 5,800만 원 더 받아야지 다 받는 거니까 뭐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정 금액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실무적으로 이거를 이제 중개업자들이 많이 악용하던 부분이다 보니까 타 시험은 몰라도 중개사 시험은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어느 정도 사안이 좀 안정화되면은 출제도 제법 자주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나오기 시작한다고만 하면. 아직은 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31번에 하자담보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 기간, 제척 기간 6개월이 적용되는 것이지 소멸시효 적용받는 게 아니다 했는데 이거 틀렸죠? 자, 이거는 올해 작년에 지금 2군데 출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시험에도 곧 출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갖고 제가 모의고사 때, 동영 모의고사 때도 출제를 해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제척기간 6개월 적용하지만 소멸시효도 적용을 하죠. 이중 적용을 하는 대법원 창설일에 전무후무한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를 둘 다 적용한 판결입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어렵지는 않아요, 이게. 이렇게. 자,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시점이 여기라고 생각했을 때 10년이 경과한 어느 시점에 매수인이 하자를 발견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물건의 하자에 관한 담보 책임은 그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니까 아직 6개월이 안 지났다는 이유로 계약의 해제, 손해배상 청구, 완전물급부 청구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죠? 제 차가 2010년식인데 근데 물건을 2010년식을 2010년도에 샀다가 2023년, 2024년 뭐 이런 정도 시점에 가가지고 차 끌고 다니다 보니까 뭐 브레이크가 잘 안 먹어. 이러면서 물건에 하자가 있으니까 기아자동차에다가 담보책임 청구한다. 해제, 손해배상 청구, 완전물급부 청구. 새 차로 뽑아줘. 이런 걸 하면 되겠냐고. 에? 그 하자가 원래 있던 하자인지 아니면 끌고 다니다가 생긴 하자인지 그걸 누가 알아. 10년이나 지난 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조문상으로는 안 날로부터 6개월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걸 지금 어떻게 할 건가 생각을 하다가 판사가 이렇게 논리를 세웠습니다. 자, 6개월 조항은 10년이 지나기 전 중간에 어느 시점에 하자가 발견이 되면 그걸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즉 10년을 기다리지 말고 빨리빨리 담보책임 청구하라는 뜻으로 정해진 제척기간이다. 제척기간. 자, 그런데 10년이 이미 지나가 버렸다면 이 10년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인 민사거래관계에서의 소멸시효 기간인데 저 매매계약과 관련된 모든 종류의 청구권은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이제 다 끝났다는 거예요. 1절 이 매매계약에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제척기간도 적용을 하겠지만 소멸시효도 적용을 둘 다 하겠다는 거예요. 6개월만 지나도 담보책임 청구는 못하고 10년이 지났다면 이젠 6개월 타령하면 안 되고 둘 중에 하나만 지나가도 담보책임 청구를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이 판결 이후에도 이렇게 판결 나온 건 다시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선고된 지는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출제가 이제 작년부터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또 우리 시험범위랑 관련이 좀 그래도 있는 거라 2번, 3번은 몰라도 한 번은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잘 챙겨두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상식적으로 행동하면 돼. 10년 전에 산 물건이 하자가 있다고 그러면서 담보책임 청구하면 되겠냐고 인간적으로. 10년도 사실 길어 저거는. 근데 뭐 사실 2, 3년이면 될 일이에요 저거. 근데 이게 그래도 10년 잡아주는 게 어디예요 저게. 그래서 둘 다 적용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번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지 못한다는 약정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양도를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틀렸죠. 자, 이건 그냥 말 그대로 보면 돼요. 임대인이 하지 말라 그런 게 뭐예요? 임차권 양도하지 말라 그랬죠? 그죠? 근데 임차인이 지금 임차권 양도했나요? 그게 아니지. 보증금 채권 양도했잖아.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 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거 해도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좀
개정조문이랑 관련이 좀 있어갖고 출제 가능성이 좀 제법 있어 보이고 이미 출제가 된 지문이에요. 근데 어느 시험에 기출됐었는지 제가 그거를 찾다가 지금 그 자료 정리할 때 다 못 찾아가지고 지금 누락을 시켰는데 분명히 기출지문에 있기는 했던 겁니다. 잘 보세요. 동영모의고사 때도 했었는데 자, 갑소유의 건물을 실제 판례는 주택이었습니다. 근데 임대차를 할 때 플러스 임차권 양도 금지 특약이라는 걸 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갑은 을한테 집을 빌려주면서 너만 살아야 돼. 다른 애한테 살으라고 하면 안 돼. 우리 이쁜이 너만 여기서 살 수 있고 다른 애들 이 집에 얼쩡거리게 하지 말아줘. 자, 원래 임차권 양도가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애초에 나는 양도에 동의할 생각 없으니까 일절 양도하지 마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을은 양도하면 안 되죠. 그죠? 안 하기로 했으니까 임차권 양도는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만약 하다 보면 이제 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엄청 물게 될 거예요. 근데 양도를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집에 사는 세입자를 바꾼 게 아니라 임대차 계약상 보증금 반환 채권을 이걸 양도를 했어요. 자, 그러면 임대인이랑 얘기할 때 보증금 양도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집에 사는 사람 바꾸지 말라 그런 거지. 그러면 이건 되는 거지. 자, 임차권 양도 금지 특약이 있었지만 보증금 채권 양도를 못하게 하는 취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서로 다르다는 거고, 이 집에 사는 사람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잖아. 아무 문제 없잖아 지금. 그죠? 그럼 갑한테 불리한가? 갑한테 안 불리해. 갑은 원래 을한테 보증금 빼줘야 되는데 보증금 채권이 양도가 됐기 때문에 A한테 빼주면 그만인 거고, 누굴 줘야 될지 잘 모르겠으면 공탁이라고 하는 아주 안전한 제도가 있어요. 그러면은 갑한테 크게 불리하지도 않기 때문에 임차권 양도금지 특약 위반한 것도 아니고 크게 갑에게 불리한 것도 아니라면 보증금 채권 양도 못하게 할 이유가 없고, 자, 이 판례가 이 자체로도 출제가 돼서 중요한 판례가 되고 있지만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 있는 게, 이게 주택임대차고 을 얘가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플러스 확정일자까지 갖추었다면 우선 변제권이 있죠. 자, 그럼 A는 원칙적으로 보증금 채권 양도받았으니까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까? 그냥은 안 되지. 이렇게 보증금 채권 양도받은 애가 우선 변제권이 생기려면은 A가 은행이던가, 그죠? 은행, 뭐 은행법상 은행, 우체국, 농협, 축협 이런 애들이거나 그러면 우선 변제권이 있고, 이것도 원래 없던 거였는데 재작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되면서 전세자금 대출 용이하게 한다고 이렇게 제도가 생겼죠. 그리고 아무리 은행들이 우선 변제권이 있다고 해서 A가 지돈 받자고 임대차를 해지할 수는 없다. 자, 요렇게까지.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조문 중에서는 제일 논리적으로 또 법적으로 사실적으로 중요한 조문이었는데 아직 미출제. 그래서 주택임대차에서 출제 1순위에 해당하는 은행이 보증금 채권 양도받았을 때는 우선 변제권이 있는데 그런다고 해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면 1번, 2번, 3번 부드럽게 이어서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이거 내면서 다른 것도 뭐 또 만들어서 내면 되고요. 그건 얼마든지. 그렇기 때문에 자, 이 판례는 이런 조문 낼 때 충분히 같이 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우선 변제권 없다는 건 이미 이건 2010년도 판례였는데 이미 우리 시험에 정답으로 한 번, 정답 아닌 걸로 한 번, 두 번 출제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충분히 내고도 남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판례까지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냥 용어만 보면 돼요. 임차권 양도하지 말라 그러면 임차권 양도 안 하면 돼. 보증금 채권 양도하지 말라고 안 했잖아. 그러니까 보증금 채권 양도는 가능한 거지. 이렇게 하면 돼요. 33번, 임대인이 이기분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 그 사유를 전차인에게 통지해야만 해지로서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틀렸죠. 자, 요거는 뭐 선고는 이제 재작년 말이니까 작년 판례라, 뭐 재작년 2012년 10월이니까 13년 판례라 다를 바 없는데, 출제는 이제 최근 들어서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좀 비교 포인트가 좀 있어가지고 이게 출제하기에 좀 굉장히 용이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갑이 을한테 임대차로 빌려준 거고 을이 병한테 전대차로 빌려줬는데, 전대차 할 때 갑의 동의는 받기는 받았다. 자, 요런 사안에서 지문이 세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조문으로 내는 지문 중에는 앞에 임대차가 합의해지가 됐을 때
전차인 병에 걸리는 소멸하지 않는다죠. 자, 병이 들어와도 살아도 좋다고 갑이 동의까지 해놓고 임대차를 합의해제해갖고 다 쫓겨나는 모양새를 만들면 안 되니까 병에 걸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근데 앞에 임대차를 해지 통고로 6개월 뒤에 나가주세요. 이렇게 해지 통고로 종료시키게 되면 그러면 이건 조문인데 이삿짐을 실제로 싸야 되는 건 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 나갈 집을 구해야 되는 것도 병이고 우리는 실제로 그 집에 살진 않았으니까 자 그러면은 병한테도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병에게도 통지가 있어야지 됩니다. 그런데 채무불이행으로 해지 즉 을이 이기분 차임을 연체해갖고 갑이 을을 내쫓는 상황일 때에는 병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 없다? 자 이럴 경우에는 병에게 통지를 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됐죠. 그리고 합의해지 지문은 옛날부터 우리 시험에 몇 번 나왔던 지문이고요. 해지 지문은 아직 최신 판례라 안 나온 지문이긴 한데 지금 최근에 나오는 다른 시험들이 다 해지 지문을 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전대차 문제를 동의 있는 거 없는 거 교대로 왔다 갔다 그리고 출제는 대략 5년에 2번 아니면 3번 꼴 이 정도인데 마지막으로 전대차가 출제될 때 동의 없는 전대차가 출제됐고 재작년입니다. 그러면 한 해 건너뛰었고 올해는 타이밍상 동의 있는 전대차 타이밍에 이런 판례가 걸렸다면은 3개 중에 2개는 또는 하나는 나올 수가 있겠죠. 저라면 해지 출제합니다. 그죠? 해지 출제, 세 번째 거 출제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용어만 구별을 해도 풀 수는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용어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저것도 구별 못하면 그런 맞추기는 거의 힘든 또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준비만 조금만 되면은 충분히 할 수 있겠고 요 판례하고 관련된 조문들 몇 개 꾸려가지고 한 문제는 거의 제가 볼 땐 90% 이상이에요. 지금 가능성은. 그러니까 올해 동의 있는 전대차 출제는 무조건 나온다 보고 이걸 답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챙겨둘 수 있도록 하시고 34번 임대차 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도 연체 차임은 임대인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 보증금에서 당연 공제된다 했는데 틀렸죠? 자,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당연 공제시키면 누군가 불리해집니다. 누구? 임대인. 그죠? 임차인은 불리할 게 없어요. 원래 내야 될 차임 내고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임대인은 보증금이 점점 줄어들면서 불리해져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판례상 임차인이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로 차임 지급 거절하면 안 된다. 이게 보증금 출제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출제였고요. 근데 최근에 다른 시험에서는 당연 공제가 되는 건 아니다가 출제가 조금 더 비중이 늘고 있으니까 요거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당연 공제가 되면 피해보는 사람은 임대인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임대인보다 더 많이 피해볼 사람도 한 명 있어요. 예. 보증금 채권 양도받은 애. 심각해. 왜? 자, 갑이 피해를 보는 부분은 보증금에서 차임이 공제됨에 따라서 원래는 보증금 1억에 월 100만 원짜리 계약이었던 게 보증금 점점 줄어들죠? 근데 어쨌건 월세를 받고는 있는 거고 손실이라고 해봤자 뭐 이자 상당 금액 정도인데 근데 보증금 채권 양도받은 A 입장에서는 연체 차임이 보증금에서 당연 공제가 되는 말로 하면 나중에 계약 기간 끝났을 때 자기가 빼갈 돈이 다 사라져 버리죠. 그죠? 한 푼도 못 건져. 그런 문제점이 좀 있기 때문에 자, 을이 연체를 한다고 해서 당연 공제를 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을이 연체를 한다고 해서 당연 공제 시켜버리면 갑이랑 을이랑 짜고 을은 일부러 연체, 갑은 당연 공제로 알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계약 기간 끝났을 때 A한테 빼줄 보증금은 남은 게 없음. 이렇게 될 우려가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 공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자, 당연 공제가 되는 게 아니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아직 판례가 언급이 없어요. 언급이 없는데 제가 판사라면 이렇게 할 건 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증금 채권이 양도된 상태에서는 당연 공제는 말도 안 되고 양도됐다는 통지서가 날아가고 난 다음에는 임대인이 공제를 하지도 못하도록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양도가 된 상태에서 차임직을 연체하면은 그러면 임대인은 이기 연체가 됐을 때 마지막에 해지를 하면서 이기분 공제하고 나머지는 여기다 지급하면 되는 요 정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건 제 생각이고 그게 제일 합리적으로 보인다는 거지. 근데 그렇게 처리할지 어떻게 처리할지는 정해진 게 아니지만 분명한 건 당연 공제가 된다거나 임차인이 공제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만 판단하면 돼요. 드러난 것만 판단하면 돼요. 그리고 뒤로 가서 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그 주택을 적법하게 임대할 권한이 있어야 된다. 이거 맞아요. 자, 소유권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 아닙니다. 소유권 없어도 돼. 그렇지만
아무 권한도 없는 사람이면 안 돼. 적법한 임대 권한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자, 잠깐 칠판 보세요. 이게 며칠 전에 우리 동영 모의고사 하면서 문제로 드렸던 거랑 조금 상황이 다른데, 며칠 전에 제가 이런 거 알려드렸어요. 이 명의신탁된 부동산에서는 내부적 소유권이 갑한테, 외부적 소유권이 을한테 있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수탁자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외부적으로 소유권이 있는 사람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으니까 이제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만 하면은 당연히 대항력도 인정받을 수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도움을 다 받을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될 건데 신탁자하고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사실은 외부적으로는, 이거 외부 관계니까 다, 외부적으로는 소유권이 없는 사람이랑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지만 그렇다고 갑이 임대 권한이 없는 정도의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적 소유권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도 인도 주민등록만 하면은 대항력은 취득할 수가 있을 거다. 이걸 우리가 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주는 이유가 병이야 당연히 뭐 어떤 측면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다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요. 뭐 명의신탁의 제3자 이래도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자, 정 같은 경우에는 정을 내쫓으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을밖에 없는데 지가 외부적 소유권이 있다는 이유로 정한테 가서 누구냐 넌 이거 이렇게 할 가능성이 을밖에 없는데 을이 정을 그렇게 내쫓으려고 하면 갑이 달려가겠지. 등기 주니까 니네 집 갔냐? 이러겠지. 그죠? 그러면 갑은 외부적 소유권이 없지만 얼마든지 정을 지켜줄 수 있는, 우리 이쁜이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해줘도 돼요. 근데 지금 이거는 그게 아니라 희한해. 이것도 보면. 자, 이게 되겠나 보세요. 내부적 외부적 그런 거 없고 그냥 소유권이 갑에게 있는 집이에요. 근데 지방에 있는 집이고 지방에 이 집을 관리할 사람이 없어서 폐허는 아닌데 그냥 아무도 안 살아. 시골에 가면 그런 집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을이 그걸 병한테 임대차를 했어. 그리고 병은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했습니다. 누구냐 넌. 소유권은 당연히 없는 거고 임대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냐 넌. 동네 사람. 실제 판례 보면 동네 사람이야. 동네 사람인데 지나다니다 보니까 집이 하나 놀아. 번듯해. 근데 누가 집을 구하고 오늘 밤에 잘 곳이 없대. 그래서 들어가 살면 되겠네. 그 몇 년째 놀아, 그렇게 해갖고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고 인도 주민등록 했어요. 보증금도 받았고. 자, 이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해줍니까? 이거 대항력 줄까? 이거 대항력 주면 어떻게 돼요? 소유자가 나타나서 니네 뭐 하냐? 남의 집에서 뭐 하냐? 신났어? 니네 집 같아? 지금 다 나가 했을 때 난 대항력? 이러면 안 되겠잖아. 그러니까 인도 주민등록 했다고 대항력 줄 수도 없고 소액보증금 최우선면 이런 거 해줄 수도 없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남의 집 가지고 뭐 해 지금. 이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 없어도 되니까 임대 권한은 있어야지. 적어도. 아무것도 없으면 안 돼요. 이러고 대법원에 간 것도 신기해 지금. 맞아. 지방법원 정도에서 충분히 끝났을 사건을. 그런데 병이 지금 갈 곳이 없으니까 아마 소송 끝날 때까지라도 살아보려고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말도 안 되는 짓거리입니다 이게. 36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면제권을 모두 가진 임차인이 확정 판결 등에 기해서 임차주택의 경매를 신청했다면 별도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보증금 우선면제 받을 수가 있죠. 맞는 거. 원래는 임차인은 배당 요구 안 하면 돈을 못 받아요. 그게 원칙인 건데 이 사람이 돈을 받은 이유는 지가 경매를 신청해서 그래요. 자, 원래는 이제 등기부에서 임대차가 확인이 되질 않기 때문에 배당 요구 안 하면은 소액보증금이고 뭐고 간에 하나도 배당이 안 돼야 되는데 자기가 배당 경매 신청을 했기 때문에 신청 시에 이미 채권 신고 다 들어갔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우선 면제권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배당 요구 안 해도. 판례는 좀 그런 예외 판례예요. 특이점 있는. 37번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이 먼저 갱신을 거절하면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했는데 틀렸죠? 자,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최초 포함 5년까지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게 갱신 요구. 그러니까 주인이 말을 안 하고 있을 땐 당연한 거고 주인이 말을 해도 나가라고 해도 버틸 수 있는 게 갱신 요구 제도니까 당연히 주인이 먼저 얘기했다고 갱신 요구가 안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이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갱신 요구 제도이기 때문에 먼저 얘기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37번에 인정되지 않는다 X. 38번에 채권자가 채무자와 담보계약은 체결했지만 담보목적 부동산에 관해서 가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지 않았다. 자, 아무런 등기도 안 했네요. 그럼 가담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가 청산 절차 없이 목적물을 타해 처분하더라도 가등기 담보법 위반이라 할 수도 없다. 그죠? 자, 적용도 안 하는데 무슨 위반? 그러니까 위반이라 할 수 없다. 맞아요. 요거는 적용 요건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가담법 적용 요건을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 드렸던 건데 점검만 하고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예약 당시, 그러니까 나중에 소유권으로 넘기겠다라고 할 당시 목적물의 가액이 대여금, 빌린 돈과 약정이자를 합친 금액보다는 더 클 때 가담법 적용을 하죠. 그래서 좀 조심할 거라고 하면은 판단 기준 시점이 예약 당시지 청산 당시가 아니고요. 목적물가액 산정할 때 선순위 담보권을 공제하고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 있었고, 더 큰 경우, 즉 돈은 조금 빌려주면서 비싼 물건 뺏으려고 했을 때만 가담법 적용 대상이지 물건이 더 쌀 때에는 청산 절차 그까이 거 필요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요 대여금이라고 하는 게 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 채권일 때만 이때만 가담법 적용하죠. 그래서 소비대차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매매대금, 공사대금, 유치권 그거 가지고서는 가담법 적용 안 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도 중요하다. 그래서 소비대차 채권이랑 딴 거 섞여 있으면 가담법 적용 안 하고 섞여 있다가라도 소비대차 만 남으면 또 적용하고 그래서 소비대차 만 이렇게 그리고 다 충족했더라도 가등기가 됐던 소유권 이전등기가 됐던 등기 뭐 자동차 같은 거라면 등기는 못하더라도 등록 등 공시가 완료가 된 경우라야지 된다. 그죠? 그래서 자, 1억 빌렸다가 이거 못 갚으면은 3억짜리 우리 집 줄게라고 약속만 하고 아무런 등기도 하지 않았다면 채무자가 크게 불리하지가 않아요. 그 약속 어겨버리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가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걸려있기 때문에 채권자 힘이 무지하게 강해지는 거지 이거 안 돼 있으면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청산 절차 안 거쳐도 됩니다. 그래서 등기 등록이 필요해요. 지금 문제가 된 건 이 세 번째 거죠. 그죠? 다 맞는데 등기를 안 해놓고 있었을 경우에는 청산 절차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아주 짤막한 정리만으로도 풀리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요건 기본 가담법에서 청산 절차를 뭐 다 알지 못하더라도 이 관련된 것들은 좀 쉽게 풀 수 있는 준비는 돼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39번.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권의 목적물이 멸실됨으로 인해서 발생된 화재보험금 청구권에 대해서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가 있다죠. 자, 이거를 생전 처음 보는 거라면 어려울 텐데 이거 이제 우리 모의고사 때도 제가 한번 문제 내드렸었고 양도담보권은 법적으로는 저당권이랑 성질이 똑같다 그랬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물상대위라고 하는 저당권에게 당연히 인정되는 그 권리를 양도담보권자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물상대위라고 하면 이제 이런 거 집이 이렇게 있는데 갑소유의 집에 A가 먼저 설정을 받아놓기를 저당권을 받아놨다. 이랬다가 이게 화재로 멸실이 되게 되면 경매는 틀렸잖아 이거. 저당권이 원하는 건 원래 경매 우선 변제인데 경매는 틀렸으니까 이렇게 됐을 때 혹시 이 집 불탄 것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가반태로 보험금 지급되는 게 있다면 저 집이 경매로 돈으로 바뀌어도 A가 먼저 지배니까 화재로 돈으로 바뀌었을 때에도 A가 먼저 지배하는 게 이상할 건 없겠고요. 그래서 저당권자가 보험금을 압류해갖고 물상대위하고 그럼 이제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공탁 걸 테고 공탁금 나눠줄 때 A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받죠. 이런 거 이제 물상대위라고 하는데 그러면 빨간색 네 처음에 설정된 게 저당권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 돈 빌려주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받아두었을 때에도 이게 양도담보권이잖아요. 그죠? 양도담보권. 그리고 양도담보권이라는 건 결국은 저당권이랑 성질이 거의 똑같은 담보물권이고요. 그리고 양도담보권자도 저거 경매하면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양도담보권자가 물상대위를 하는 것도 이상할 건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 양도담보권자가 물상대위하는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은 이게 어렵지만 이거 하던데 뭐 그렇게 하면 그냥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거는. 자, 40번. 구분 건물이 완성되고 구분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가 되면 집합건축물 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 건물로서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분 소유권 성립한다. 맞죠? 자, 이거는 작년에 우리 시험에 나왔어요. 근데 작년에 우리 시험에 정답이 아니었고 소개로만 나왔는데 포인트는 등기를 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이런 건데, 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플러스 별도의 구분행위만 있으면 등기 등록은 필요가 없다는 게, 자, 재작년도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입니다. 2013년도에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 중에 제일 중요한 판결이었던 건데 우리 시험에 작년에 소개로만 나왔으면 올해는 정답으로 갈 가능성도 농후해요. 지금까지 그랬던 적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잘 챙겨 주셔야지 되겠고. 41번.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은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죠. 자, 이따 틀렸고요. 자, 계단 엘리베이터 취득시효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상가의 복도 취득시효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걸 하겠다고 대법원을 가는 애들도 이러면 안 된다. 그렇지만 얘네들 덕에 우리가 시험을 쉽게 붙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이건 되게 쉬운 문제잖아. 그죠? 공용 부분이 무슨 취득시효가 돼.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자, 그러니까 이거 나오면 쉬운 문제고 이미 기출로 나오기 시작한 판례입니다. 나오면 땡큐. 자, 42번. 한동 건물의 구분 소유자들이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을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구분 소유자는 대지에 대해서 가지는 공유 지분 비율에 관계없이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가 있다. 맞죠? 자, 포인트는 용도에 따라. 자, 이걸 X로 바꿀 때 예상할 수 있는 게 지분의 비율로 하면 X. 이렇게 됩니다. 자, 집합 건물의 대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하면 모양새 꼬라지가 아주 우습게 돼요, 이게. 자, 이걸 잠깐만 제가 그려볼게요. 이거 뭐 기억 따로 하긴 좀 귀찮은 것들이니까. 이게 실제 판례 보면 주차장 싸움이에요. 주차장 싸움인데, 두 동만 그릴게요. 여기가 이제 메인 출입구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뭐 A동, 여기가 B동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아파트 두 동이 있고 아파트 단지 아니에요. 근데 단지 안에 보면 주차장 공간들이 이렇게 있죠, 그죠?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A동은 40평 건물이고요. B동은 20평 건물이에요. 그러면은 전유 부분 면적에 따라 공용 부분 지분도 정해지고 또 전유 부분 면적에 따라 대지 지분 비율도 서로 다를 테니까 당연히 A동 사람들이 지분 비율이 높겠죠. 그러면 지분의 비율로 사용하라 그러면 A동은 차를 2대씩 세워도 되고 B동은 1대씩만 세워야 되고 다른 데는 세우지 말아야 돼. 여기 세우지 말아야 돼. 그거 이상하다고. 그러니까 주차장이면 그냥 용도에 따라 쓰면 된다. 이런 거예요. 용도에 따라. 이걸 뭐 집이 좁다고 해서 주차도 못하고 이러지는 않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실제로 이 사건 보면 되게 웃긴 게, 자, 차가 한 대 진입을 합니다. 진입을 해요. 갑이에요. 갑은 B동 사람이에요. 근데 B동에 차를 달라고 봤더니 차 밑이 꽉 찼어. 주차가 다 끝났어. 그래서 차를 끌고 요렇게 와가지고 여기다가 차를 세우고 갔습니다. 이제 나머지 자리도 꽉 찼어. 자, 그 뒤에 차가 한 대 또 진입을 합니다. 얘는 을인데 얘는 A동 사람이에요. 차 대려고 쫙 가다 보니까 앞에 차가 거기다 마지막 자리 딱 됐어. 아이씨. 뭐야, 차 어떻게 해야 돼? 내 차 벤츠인데 이거 어디다 대, 이거. 막 뱅글뱅글 돌다가 짜증이 나갖고 대법원에 갔어. 진짜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어요. 소송한 이유는 뭐냐? B동 인간들 A동 앞에 차 대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건물 A동 앞에는 A동 사람만 된다? 그게 아니지. 아파트 보면은 대지가 전체 A동, B동에 공유로 돼 있고 지분만 면적 비율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분의 비율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위치가 고정된 것도 아니에요. 대지 전체를 용도에 따라 쓰는 거고, 주차 공간에 차대 지금은 뭐 하라고. 그러니까 값도 여다 대기 싫어. 나도 오늘같이 비 오는 날 A동 앞에 차 대고 비 맞으면서 B동 걸어 들어가는 거 싫다고. 근데 없는 걸 어떻게 해. 거다 되는 거지. 어? 이런 거를 다른 동 사람들이 여다 대는 거 꼴배기 싫다고 대법원을 가는 인간은 뭐야, 이게 또. 그러니까 판사가 잘한다, 잘해. 아유, 하면서 집합 건물의 대지는 그냥 용도에 따라 써라 좀. 제발 좀 작작 좀 하시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뭐, 왜 이러는지 모르겠으나.
문제가 어디가 X가 될지 좀 예측을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각박한 세상이에요. 43번. 전유 부분 공유자 중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 행사할 자를 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전유 부분 지분 과반수 가진 자가 의결권 행사자가 된다. 그렇죠? 자, 집마다 대표가 한 명 있어야 됩니다. 뭐 지분의 비율로 의결권 행사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러다 보니까 집합 건물의 전유 부분이 공유라면은 일단 1차 협의로 대표를 뽑아보고, 협의가 안 되면 당연히 투표권은 과반수 지분권자가 하는 게 옳겠고요. 과반수도 없고 그냥 2분의 1짜리 공유집이면 투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 한 명 뽑아와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리고 기본 원칙은 지분 과반수권자가 의결권자가 됩니다. 뒤로 가서. 자, 요거 조심스럽게 함정용 지문으로는 아주 쓰기 좋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잘 봐둡니다. 외울 정도는 아니에요. 공용 부분의 집합 건물을 증축해서 전유 부분 소유권의 범위 및 대지 사용권의 내용에 변동을 일으킬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4분의 3 결의가 필요하다. O겠습니까? X겠습니까? X예요. X인데, 자, 이거 시험장 가서 대응되기가 되게 힘들 거예요. 그리고 대응이 된다 하더라도 변경 4분의 3. 이 생각이 들 생각이 가능성이 높아요. 기껏 외워놨더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이 재판 자체가 그런 재판이에요. 자, 근데 공용 부분의 변경은 물론 4분의 3 결의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공용 부분의 변경은 대지 지분 비율과 공용 부분 지분 비율이 다 깨지게 만들 정도로 심각한 변화가 있었어요. 자, 실제 사실관계를 좀 알려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3층짜리 집인데 뭐 대략 그릴게요. 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 자, 여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기는 공용 부분이었습니다. 뭐 빨래도 놀고 공원도 있고 뭐 이런 자리예요. 이런 자리인데, 자, 그럼 이제 면적이 똑같다고 생각했을 때 대지 지분 비율도 5분의 1씩, 공용 부분 지분 비율도 5분의 1씩 그랬을 거예요. 세대가 5세대니까. 근데 공용 부분이었던 이 자리에다가 건물을 수직 증축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수직 증축. 물론 이거 대부분 불법입니다. 불법인 거 여부를 떠나서 302호가 생겼는데 이렇게 되면은 공용 부분 지분 비율이나 대지 지분 비율이 지금 옛날에 5분의 1씩 돌아갔다가 6분의 1이 될 판이죠. 전유 부분이 하나 늘어났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지분 비율이 5분의 1에서 6분의 1로 될 만한 이런 식의 공용 부분 변경 공사를 이거를 4분의 3으로 결정을 하면 안 되겠죠. 왜? 반대한 사람 4분의 1 지분은 뭐가 되냐고, 그게. 그러니까, 자, 이거는 4분의 3 결의, 이런 식으로는 안 돼요. 이거는 지금 소유권을 건드려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원동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전원동의.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자, 이 구분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지만이 저렇게 대지 지분 비율이라든가 공용 부분 지분 비율이 달라질 수 있는 이런 공용 부분 변경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4분의 3으로 결의를 할 수 있는 건 여기에 원래 뭐 이렇게 이렇게 옥상에 공원 조성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게 돼 있던 거를 공원 대신에 무슨 뭐 처마를 씌우자 뭐 이런 거 할 때는 4분의 3으로 됩니다. 그렇지만 전유 부분이 하나 떡 생겨가지고 지분 비율이 다 깨질 정도의 변경 공사라면 그러면 전원 동의가 필요해요. 자, 그래서 집합 건물의 정족수가 5분의 1짜리, 과반수짜리, 5분의 4짜리, 4분의 3짜리 막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재건축 정족수 5분의 4. 그게 제일 많이 나오는데 재건축 정족수 5분의 4는 24회 때 나왔어. 그것도 통짜 한 문제로. 그러면 변경 정족수 4분의 3만 좀 외우면 되는 상황인데, 근데 일반적인 공용 부분 변경은 4분의 3이지만 대지 지분 비율이라든가 공용 부분 지분 비율이 깨질 정도의 변경 공사라면은 4분의 3은 아닌 겁니다. 자, 요즘 시험에 나오면 걸러내기 쉽지가 않겠죠, 이거. 그러니까 조금 조심해서 봐둘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45번 부동산 실명법상 부부간 명의신탁이 일단 유효한 것으로 인정이 되었다면은 그 후에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부부관계가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명의신탁 약정은 상속인과의 관계에서 유효하게 존속한다. 맞죠? 자, 이건 이제 기본사유도 이미 있는 판례고 이 올해 시험에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판례인데 상속이라는 게 포괄승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러다 보면 부모 자식 사이에 유효한 명의신탁이 생겨버릴지도 모르지만은 포괄승계가 된 마당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 상속되면 그대로 유효는 유효로 승계되고 뭐 무효는 무효로 승계되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46번 3자간 등기 명의 신탁에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할 경우에 수탁자는 신탁자에게 그 받은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자, 이거 맞죠? 자, 이거 기본소에는 없는 건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몇 년 전부터 밀고 있는 건데 올해는 좀 나왔으면 싶은 욕심이네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잠깐 칠판 보시면 자, 중간생약형하고 계약형 명의신탁이 출제 비중을 제일 많이 차지해요. 둘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작년에는 중간생약형, 계약형 하나씩 다 나왔고요. 그 전년도엔 계약형, 그 전년도에 중간생약형 뭐 이런 식으로 10번에 6, 7번이 중간생약형, 계약형 사례가 나와요. 나오고 올해는 이제 뭐가 나올지 뭐 확실치는 않아요. 딱 반반입니다. 뭐 작년에 둘 다 나왔으니까. 자, 근데 기본이 구별이에요. 구별이 안 되면 다음 얘기부터는 다 소용없으니까. 그러면 매도인이 병이고 그걸 산 사람이 갑, 매수인이 갑인데 근데 등기는 을한테 주라고 하는 이런 식의 명의신탁 약정. 그래서 매수인이 신탁자가 되고 수탁자는 등기만 맡아놓고 있는 이런 식. 자,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걸 중간생략등기 구조다 해갖고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이라고 부르죠. 반대로 매도인이 병인데 갑은 병이랑 만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 갑한테서 돈을 받은 을이 자, 이 돈을 가지고 가서 병하고 매매계약도 체결을 하고 플러스 등기도 넘겨받는 이런 구조의 명의신탁. 그래서 신탁자는 뒤에서 조종만 하고 수탁자가 매수인이 되는 이런 구조의 명의신탁.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계약형이라고 하죠. 그 계약 당사자의 이름도 맡겼다 해갖고 계약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단 계약도 하고 등기도 받으면 계약형, 계약 안 한 애가 등기 받으면 중간생약형. 이렇게 일단 구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 명의신탁, 약정, 무효, 등기 무효 다 비슷한데 차이점이 뭐냐 따져보면은 자, 차이점이라고 하는 게 중간생약형에서는 이 등기가 무조건 무효죠. 근데 계약형에서는 이 등기가 매도인 병이 선일 때는 유효, 악일 때는 무효. 자, 그러면 그 명의신탁 문제는 두 개를 구별하게끔 요구를 하고 구별을 못하면 틀리게 만들 거면은 정답을 이거 가지고 내겠죠. 그죠? 차이 나는 거. 명의신탁이 무효다 하는 거는 둘 다 똑같기 때문에 이건 내봤자 별로 의미는 없고 차이점 구별해 낼 거라고요. 그럼 또 다른 차이점 뭐냐? 자, 중간생약형 명의신탁에서 등기가 무효라면 소유권 여기 있겠지? 소유권 여기 있고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이 가능할 거예요. 등기가 무효니까. 그렇다고 갑이 을한테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는 건 전혀 없으니까 갑은 병한테 대위해가지고 대위 말소가 가능하죠. 근데 계약형은 갑이랑 병이랑 뭐 한 게 없어가지고 대위가 안 돼 이게. 얘는 대위가 되고 얘는 대위가 안 되니까 이것도 되겠죠. 그죠? 또 중간생약형은 갑이 을한테 등기도 달라고 못하고 돈은 준 적도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사실은. 근데 계약형은 신탁자가 수탁자한테 준 돈이 있지. 그리고 약정이 무효라면은 그 대금에 대한 반환 청구는 가능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물론 실명법 출제 나오면 뭐 제3자가 선악불문 소유권 취득한다든가 명의신탁이 무효라든가 이런 것도 정답으로 많이 가지만 사례 2개 출제하기 시작하면 20회 때 이게 정답. 그리고 작년에는 이쪽 관련해서 정답. 재작년에도 이쪽 관련해서 정답이 좀 나오긴 했는데 그리고 예전에 16회, 17회 뭐 이럴 때에는 대의말소가 단골이었고 이 세 개가 단골 손님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구별 못하면 틀리는 자리니까요. 딱. 자, 근데 기존에 2012년도, 13년도까지만 해도 중간생약형에서는 신탁자가 수탁자한테 돈 달라고 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판례가 나오면서 이 상태로는 돈 달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만 을이 이걸 만약에 딴 사람한테 팔게 되면 뭐 소유권 정의 가져가는 건 그렇다 치고 정의 준 이 매매 대금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근데 이게 굳이 따지자면 병의 돈인데 소유권이 병한테 있었으니까. 근데 병은 이미 갑한테 매매대금 다 받았고. 그럼 이걸 누구 줘야 된다? 신탁자한테 반환을 해야 된다. 라는 판례가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이거랑 구별 못하면 틀리게 생겼다고 지금. 그죠? 지금 계약형 명의신탁에서는 을이 다른 사람한테 팔지 않았더라도 돈 받는 게 있는 거예요. 여기는 팔지 않았더라면 돈 받는 건 없는데 팔았기 때문에 그 돈을 반환하라고 되어 있는 거. 달라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 을이 딴 사람한테 물건을 팔았더라도 그 돈은 값주면 안 됩니다. 그건 지가 먹든가 그렇게 해야 돼. 아니면 뭐 병을 주든가 뭐 이렇게 해야지 값줄 일은 아니에요. 이거는. 자, 되려 값주면 무효가 된다는 판례들이 있어요. 자, 왜? 병이 선일 때는 자기 건데 자기 거 팔았으면 그 돈은 지가 먹어야지. 갑한테 받은 돈을 돌려줘야지. 물건 팔고 받은 돈을 돌려주기 시작하면 그건 갑이 뒤에 숨어갖고 조종하는 거 다 도와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세약형에서나 이런 얘기가 되지 계약형에서는 또 이런 얘기가 안 된다고 이게. 그렇기 때문에 구별을 좀 해야 돼요. 이거는 갑이 준 돈 돌려주는 거고 이거는 팔고 받은 돈 주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게 할 거면 이것 내면 참 좋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직 안 나오고 있으니까 준비는 좀 미리 해보시면 좋겠고. 자, 요 관련된 내용의 판례가 또 하나 나오는데 그 밑에 47번.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신탁자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제3자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 맞아요. 자, 좀 구별을 해보시는데 을이 이걸 딴 데다가 파는 거 그건 지 거라면 당연히 가능한 거고 그죠? 남의 거라 하더라도 어차피 정은 소유권 가져갈 거예요. 근데 을이 이걸 팔 때 이거를 갑이 을한테 지시를 해서 요구에 따라 을이 정한테 판대요. 그러면은 매수인을 누가 고른 거예요? 갑이. 그럼 갑은 뒤에서 지금 아바타 조종하고 있는 거지.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정한테 가서 매매계약서 쓰고 팔고 돈 보관하고 있다가 달랠 때 주고 그러면은 부동산 실명법에서 명의신탁하지 말고 무효로 처리하겠다고 해놓은 걸 다 쌩 무시하자는 거예요. 국가에서 못하게 하면 내가 못할 줄 알고 내 말 잘 듣는 애 한 명 허수아비로 세워놓고 내가 시키는 대로 다 잘하는데 뭐. 그러면 실명법 강행 규정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어기겠다는 거 대놓고. 그러니까 신탁자의 지시 내지 요구에 따라 뭐 판례 표현 그대로 요구에 따라 그걸 다른 사람한테 파는 이 계약은 이건 무효라는 겁니다. 무효라는 겁니다. 제3자 보호해주기도 힘들고 이거는 강행규정 위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형에도 새로운 판례가 하나 나왔고 중간생약형에도 뭐 이건 몇 년 전 얘기지만은 재작년 얘기지만은 낼만한 판례가 하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바로 정답으로 하기보다는 함정용으로 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전형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작년도 우리 중간 명의신탁 문제 중에 보면은 계약형 문제 둘 다 나왔는데 계약형 문제 중에 수탁자가 매도인이 악의임에도 불구하고 딴 데다가 팔았을 때 그게 불법 행위가 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이게 이제 작년도 선고 판례인데 정답은 아니었지만 작년에 우리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자료에서는 빼버린 게 이미 작년에 나와버렸기 때문에 불법 행위 관련된 판례라서 또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빼놨는데 최신 판례는 그렇게 쓰는 거예요. 정답은 기존의 내용으로 주되 명의신탁 약정 무효, 뭐 등기 무효 이런 걸로 주되 바로 옆에서 함정으로 쓰는 거죠. 답 찍기 곤란하게. 그러니까 요런 거 좀 조심을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조금 계획보다 조금 늦게 끝나긴 했는데 뭐 정규 수업할 때 이미 알려드렸던 판례들도 많이 뭐 하긴 했습니다만은 뭐 최신 판례 공개 강의라고 해서 그래도 한 4시간 공부하고 가는데 이게 뭐 처음 듣는 판례들만 그냥 이렇게 공허하게 듣다 가는 것보다는 조금 전체적으로 한번 쫙 훑어본다는 느낌이 좀 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중요 판례들 중에 좀 출제 가능한 것들은 같이 좀 점검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뭐 욕심은 욕심이지만은 이미 기출로 확인이 되고 있는 이 판례들, 기출 표시들 막 붙어 있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중에 절반만 나와줘도 대박이 나요. 정말 대박이 납니다. 그러니까 자, 이거를 뭐 어디다 따로 옮겨서 정리는 하지 않더라도 뭐 공부하실 때 참고를 하셔가지고 시험장 가서 한 2개만 더 건져도 아주 쏠쏠하게 건지는 거니까 잘 참고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 이제 다다음 주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주는 이제 벌써 시험이 다가오는 시기인데 다음 주 다다음 주 백선 수업 특강 참여를 안 하고 혼자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뭐 그럼 이제 강의실에서 보기 힘들게 될 수도 있기는 하겠는데 하더라도 뭐 어떻게 하더라도 좋으니까 남은 그 2, 3주의 시간이 점수가 오르기도 충분하고 떨어지기는 더 충분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게을리하지 마시고 추석도 끝났겠다. 이제 나한테 노는 날은 없는 거예요. 이게 뭐 때려 죽여도 시간은 흘러갈 테고 시험은 다가올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들 좀 하시기 바라겠고 어떤 방법을 선택해도 제가 말리지는 않을 거예요. 뭐 학원에 오셔도 그렇고 혼자 해도 좋고 다 좋은데 앉아갖고 동영상 틀어놓고 있거나 아니면은 기본서 펼쳐놓고 세워라 내워라는 하지 마세요. 그건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니니까 뭘 어떻게 하든 문제를 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만 알고 끝나더라도 문제를 풀고 있어야지 시험 보는데 도움이 되고 우리가 시험을 객관식으로 봐야 되는데 객관식 문제 연습은 계속 등한시하고 책만 읽고 앉아있으면 그건 실전에 가서 도움이 별로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시든 간에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를 얼마나 많이 숙달하고 가느냐 그리고 시간 엄수해서 내가 점수를 기계적으로 몇 점 정도까지 뽑을 수 있느냐 하는 거기에 관건이 있는 거지 지금 박사 논문 쓰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버릴 거 좀 과감하게 버리고라도 시간 안에 65만 아싸하게 마무리해보자 뭐 이런 각오를 가지고 문제를 자꾸 많이 풀어야 됩니다. 그런 부탁을 좀 드릴게요. 수고하셨고요. 특강 들으신 분들은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